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달라졌다. 하지만 15년 동안 쌓인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리 없었다. 남편은 요양원 일을 더 이상 내게만 맡기지 않았다. 간병 도우미를 따로 고용했고 주말마다 함께 시어머니를 보러 갔다. 도영은 더 이상 내 담당이 아니었다. 다른 사회복지사로 변경을 요청했다고 했다. 내 마음에 잠깐 스쳐간 아쉬움은 죄책감으로 바꿔 삼켰다. 재석이 처음으로 가족 상담을 제안했을 때 놀라웠다. 감정 표현에 서툴고 그런 것들을 불필요하게 여기던 그가 우리 셋이 함께 이야기해보자고 했다. 서연이는 처음엔 거부했다. 14살 사춘기 딸에게 부모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자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테니 당연했다. 첫 상담 날 녹색 벽의 상담실에 세 사람이 앉았다. 서연이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상담사가 물었다. 서연이는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니?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을 채웠다. 엄마가 달라진 게 무서웠어요. 집에선 말도 없고 우울해 보이다가 요양원 가는 날만 화장하고 예쁘게 꾸미고 아빠가 혼자 울고 있는 것도 봤어요. 우리 가족이 깨질까 봐 걱정됐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내 딸이 우리 부부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다니. 남편도 고개를 떨구었다. 그 순간 우리 모두가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나와 재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였다는 것을. 상담은 일주일에 한 번씩 2달간 계속되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솔직한 대화가 오갔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이와 남편이 얼마나 나를 필요로 했는지, 그리고 서로에게 바라는 것들. 상담사는 시어머니 간병으로 인한 번아웃 소진이 우리 가족 균열의 한 원인이라고 짚었다. 감정적 외도는 그 균열에서 파생된 증상이었던 것이다. 부부는 서로의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함께하다 보면요. 상담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남편은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가족 사랑을 표현한다 생각했고 나는 인정과 공감이 필요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사랑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도 솔직히 논의했다. 요양원 비용과 간병인 고용으로 가게가 빠듯해졌지만 재석은 기꺼이 야근을 줄이고 시간제 업무로 전환했다. 내게도 변화가 필요했다. 남편에게 모든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는 건 공평하지 않았다. 나도 일하고 싶어. 서연이가 이제 중학생이니까 파트타임이라도. 오랜만에 찾아온 내 의욕에 남편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곧 행동으로 옮겼다. 지인의 사무실에서 주 3일 격리 업무를 시작했다. 시작은 어색했지만 내 힘으로 돈을 버는 기쁨이 컸다. 첫 월급으로 우리 가족 식사를 대접했을 때의 뿌듯함은 잊을 수 없다. 서연이와의 관계도 달라졌다. 상담사의 조언대로 주말마다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처음엔 카페에서 어색하게 앉아 있었지만 점차 대화가 늘었다. 내 딸이 어떤 꿈을 꾸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들었다. 놀랍게도 서연이는 심리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우리 가족이 겪은 일이 그 아이의 미래를 바꿔놓은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엄마, 그 요양원 선생님, 이제 안 만나요? 어느 날 서연이가 조심스레 물었다. 솔직히 대답했다. 안 만나. 사실 엄마가 혼란스러웠던 거야. 그분은 엄마가 힘들 때 위로해 주셨지만 그게 다야. 엄마의 진짜 자리는 여기. 너희 곁이니까. 서연이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놓칠 뻔했는지. 요양원 방문도 달라졌다. 이제 온 가족이 함께 간다. 시어머니도 손자를 보며 더 활기를 찾았다. 간병 도우미 덕분에 전적으로 내가 돌볼 필요도 없어졌다. 도영을 마주치는 일도 있었지만 그저 의례적인 인사만 나눴다. 그가 내게 건넨 위로는 소중했지만 그건 잠시 스쳐간 바람 같은 것이었다. 남편과 나는 매주 토요일 아침 함께 걷는 시간을 만들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걸으며 나누는 대화가 우리를 연결해 주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어린 시절, 내 청춘의 꿈들,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것들까지. 말수 적은 남편이지만 걸을 때만큼은 평소보다 많은 이야기를 했다. 내가 잘 표현을 못해서 늘 미안했어. 어느 산책길에서 그가 갑자기 말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며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6개월이 흐른 어느 날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응급실에 갔다. 밤새 남편과 병원 의자에 앉아있으며 우리는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서로의 손을 놓지 않게 되었다. 어려운 순간에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이다. 괜찮아? 남편이 물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괜찮아라고 거짓말했을 테지만 이제는 솔직히 대답할 수 있었다. 조금 힘들어. 하지만 당신이 곁에 있어 다행이야.
지금 우리 결혼 생활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여전히 다투기도 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다. 시어머니 간병이 쉬워진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문제를 맞닥뜨린다.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다. 얼마 전 우연히 도영을 마주쳤다. 그가 다른 병원으로 이직한다고 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가 물었다. 행복하세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감사함과 미안함이 담긴 미소였다. 그는 알아챈 듯했다. 가을의 마지막 날, 우리 가족은 함께 공원을 거닐었다. 남편이 내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서연이는 앞서 걸으며 자기 또래들처럼 휴대폰을 보며 킥킥거렸다. 소연아. 남편이 내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앞으로도 내가 놓치는 게 있으면 말해줘. 내 마음을 알고 싶어. 그 순간 깨달았다. 내 손을 잡아준 건 도영이었지만 놓지 않은 건 남편이었다. 그리고 그 손을 계속 잡고 싶은 건 나였다. 결혼 생활은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노력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었다. 인생의 길에는 많은 균열이 있다. 그 틈으로 다른 무언가가 들어올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균열을 어떻게 메우냐는 것이다. 우리 부부는 그 균열을 통해 서로를 다시 보게 되었다. 금이 간 도자기를 금으로 메우는 금긋기처럼 우리의 상처는 새로운 이해와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는 함께 걷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회사 중역들과 진행한 저녁 미팅이 끝난 밤이었다.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 미국 바이오와의 화상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섰다. 몸은 피곤했지만 텅 빈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정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같이 저녁 먹을래? 늘 하던 제안이었다. 정인의 대답은 정확히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미안해.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 중이라 야근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에서 미안함보다는 서두르는 기색이 느껴졌다. 배경에서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듯했다. 누구 있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 하준 인턴이 도와주고 있어. 신입이라 열심히 하네. 통화를 끊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몇 주 전부터 정인의 입에서 하준 인턴이란 이름이 자주 들렸다. 처음엔 단순히 일 잘하는 신입 정도로 생각했지만 정인의 말투가 그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살짝 높아지는 것을 눈치챘다. 퇴근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다. 기사님에게 정인의 회사 주소를 말했다. 아내를 위한 깜짝 방문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실제론 무언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 정인의 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0시가 넘었다. 빌딩 대부분의 불은 꺼져 있었다. 광고대 행사가 있는 층에도 몇몇 불빛만 남아 있었다. 카페에 앉아 잠시 기다렸다. 정인에게 거의 다 끝났어? 라는 문자를 보냈다. 15분 후 답장이 왔다. 아직 좀 남았어. 너무 늦을 것 같으니 먼저 자. 창밖을 보던 그 순간 건물 출입구에서 정인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 옆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다. 날씬한 체형에 키가 크고 멋스러운 안경을 쓴 청년. 그들은 거리를 두고 걸었지만 대화하는 모습이 어딘가 친밀해 보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내 아내와 그 남자는 회사 건물에서 멀어지더니 근처 일식집으로 들어갔다. 정인이 방금 보낸 문자는 거짓이었다. 따라가려다 멈췄다. 정말 업무 논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만으로 의심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침묵의 공간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정인과 나 사이에 언제부터 이런 거짓말이 시작된 걸까? 아니, 어쩌면 내 과민 반응일지도 모른다. 새벽 1시,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정인이 조용히 들어왔다. 살며시 눈을 떠보니 그녀는 화장실로 직행해 샤워를 시작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이었다. 그녀는 늘 피곤하다며 아침에 샤워하곤 했다. 다음 날부터 정인의 행동 패턴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향수를 바꿨고 출근할 때 더 신경 써서 옷을 고르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은 항상 손에 쥐고 다녔으며 알림음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주말마다 튀어나오는 긴급 업무 핑계, 그리고 늦은 밤 귀가할 때마다 샤워부터 하는 습관. 어느 날 저녁 우연히 정인의 회사 동료를 만났다. 미연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알던 정인의 친구로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세진 씨, 정인이 요즘 열심인가 봐요. 요새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 많죠?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온 내 질문에 미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야근이요? 정인이가 요즘 일찍 퇴근하는 날이 많아서. 아, 혹시 다른 팀 업무를 도와주나 보네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설마 정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가?
다음 주 화요일 정희는 또 야근이라며 늦는다고 했다. 전날 그녀의 화장대에서 우연히 발견한 호텔 성냥갑이 떠올랐다. 예전에 없던 것이었다. 대한민국 남자 대부분이 그렇듯 난 구글맵으로 그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인의 회사 근처가 아니라 강남의 한 골목에 위치해 있었다. 그 밤 나는 옷장 깊숙이 넣어둔 검은색 후드티를 꺼내 입었다. 정인을 미행하려는 내 모습이 낯설고 비참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내 의심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새벽 2시 정인이 돌아왔을 때 난 잠든 척했다. 그녀의 가방에서 흘러나온 영수증을 몰래 확인했다. 모텔 체크인 1845. 그 순간 내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내 아내는 모텔에서 4시간 이상을 보냈고 그곳에서 누구와 있었는지 질문할 필요도 없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나는 이 모든 의심을 확인할 결정적 증거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정인의 비밀번호는 항상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다. 이제 확인이 필요했다. 그 진실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임을 알면서도 그날 아침 정인은 갑작스럽게 외근이 생겼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다. 평소보다 일찍 나가는 그녀의 행동이 의심스러웠지만 차마 묻지 못했다. 질문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아내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가 평소 쓰는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다. 거실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12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아내의 사생활을 침해한 적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알아야만 했다. 노트북을 열자 암호 입력창이 나타났다. 1008 우리 결혼기념일. 정희는 늘 중요한 비밀번호를 이 날짜로 해놓았다. 비밀번호가 맞았다. 그녀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 카카오톡을 열었다. 화면 상단에 최근 대화 목록이 보였다. 강하준 인턴. 불과 10분 전에 나눈 대화였다. 하준 오늘도 기대할게요. 집에서 나오셨어요? 정인 응. 방금. 조금만 기다려. 하준 어제 차장님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샤워했는데도. 정인 나도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디기 힘들었어. 한 줄 읽을 때마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바늘로 찔리는 듯했다. 크롤을 내리자 더 많은 메시지들이 나타났다. 두 사람의 대화는 2달 전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업무 대화였다. 점차 사적인 내용으로 변해갔다. 차장님은 남편분이랑 사이가 어떠세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대화 흐름이 눈에 들어왔다. 정희는 그냥 서로 무관심한 동거인 같아. 대화도 거의 없고라고 답했다. 내가 무관심했던가?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 배신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다. 쏟아내고 나서도 속은 계속 뒤틀렸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다. 내 정체성, 내 지난 12년의 삶이 모두 의심받는 기분이었다.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왔다. 이번엔 정인의 갤러리를 열었다. 스마트폰과 연동된 클라우드 사진들이 줄지어 나타났다. 낯선 호텔 방, 와인 2잔, 그리고 정인과 남자의 셀카. 하준의 얼굴이 선명했다. 28살의 젊은 남자가 내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 둘의 표정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정인의 눈에서 반짝이는 빛은 나와 함께일 때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눈물이 흘렀다. 화가 날 줄 알았는데 먼저 느껴진 건 깊은 상실감이었다. 마치 누군가 내 가슴을 파내버린 것 같은 공허함. 몸을 추스르며 이메일도 확인했다. 그곳에는 둘이 주고받은 문서 파일들이 있었다. 가장 최근에 주고받은 파일명은 호텔 예약 확인서 페이스였다. 파일을 열자 이번 주말 제주도 호텔 예약 내역이 나왔다. 정인이 말했던 여성 리더십 워크숍은 거짓이었다. 이어서 정인의 인터넷 브라우저 기록을 확인했다. 연하와의 관계, 불륜이 주는 짜릿함, 결혼생활 권태기 극복법. 그녀가 검색한 키워드들이 하나둘 내 눈에 들어왔다. 마지막 검색어는 이용 과정에서 재산분할이었다. 분노가 서서히 치밀어 올랐다. 손에 쥐고 있던 물컵을 벽에 내던졌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마치 내 인생처럼. 난 손을 떨며 증거들을 하나씩 스크린샷으로 캡처했다. 그리고 USB에 복사했다. 이어서 정인의 구글 캘린더를 열었다. 그녀는 항상 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다. 최근 2달간 야근이라고 표시된 날들이 눈에 띄었다. 그 주기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이었다. 오늘도 금요일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생각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했다. 하지만 가슴속은 이미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중이었다. 손이 계속 떨렸고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10분 간격으로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구토를 반복했다. 갑자기 정인의 회사 대표가 떠올랐다. 김 대표는 내가 3년 전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인물이었다. 그는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고 특히 사내 연애나 불륜에 관해서는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복수심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나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이메일 초안을 작성했다. 제목은 단순했다. 귀사 유정인, 차장과 강화준 인턴의 부적절한 관계에 관하여. 하지만 보내기 버튼은 누르지 않았다. 아직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사무실에 전화해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그리고 정인이 말한 외근 장소로 향했다. 물론 그곳에 그녀가 없을 것이란 걸 알고 있었다. 예상대로 정인은 그곳에 없었다. 대신 위치 추적 앱이 가리키는 곳으로 차를 몰았다. 강남의 한 호텔이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호텔 로비에 들어섰다. 심호흡을 깊게 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바로 올라가서 그들을 현장에서 잡아야 할까?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모을까? 그때 로비 한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하준과 정인이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손을 잡고 있었다. 정인의 웃음소리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것이었다. 내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호텔 로비에서 그들을 본 후 차에 앉아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오랫동안 멍하니 앞만 바라보았다. 새벽 2시. 나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로 향했다. 책상에 앉아 정리해둔 모든 증거들을 다시 훑어보았다. 그리고 김 대표에게 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을 보낸 순간 온몸에 한기가 들었다. 머릿속으로는 이것이 옳은 일인가? 라는 질문이 맴돌았다. 하지만 가슴은 이미 무너져 내린 폐허 같았다. 아내를 사랑했기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사흘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정인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를 무시했다. 내 휴대폰 위치 추적이 되지 않도록 배터리를 빼놓은 채 지냈다. 호텔에서 샤워와 면도를 하며 기계적으로 일상을 유지했지만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형체만 남은 허상 같았다. 사흘째 되는 날, 김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다. 세진 씨, 메일 잘 봤습니다. 내부 조사 끝났고 윤리위원회 소집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직접 만나서. 그날 오후 2시, 나는 정인의 회사를 찾았다. 김 대표는 접견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다. 두 사람 모두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하준 씨는 인턴 계약 즉시 해지, 정인 씨는 인사이동 대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복도 너머로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모두가 내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게 더 비참하게 느껴졌다. 세진 씨가 원한다면 법적 절차도 지원할 겁니다. 회사 변호사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법적 조언이 아니었다. 난 그저 정인을 마주하고 싶었다. 12년을 함께한 아내의 눈을 보며 왜라고 묻고 싶었다. 김 대표의 안내로 회사 내 상담실로 들어갔다. 창가에 정인이 서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녀를 보는 순간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먼저 밀려왔다. 문이 닫히고 우리는 단둘이 남았다.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인아. 단 한마디에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물이 차올랐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그럼에도 그녀를 사랑했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 사람과 행복했어? 정인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다. 내가 원했던 건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가 내게 달려와 안기고 용서를 빌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자고 말해주길 바랐을지도 모른다. 미안해, 미안해. 정인의 입에서 나온 건 이 두 단어뿐이었다. 그 말이 나를 더 화나게 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12년의 결혼 생활, 내가 바친 모든 시간과 마음이 그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 내가 부족했어. 너무 일에만 집중했고 너를 당연하게 여겼어.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안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인아, 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어. 정인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반응이 나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날 호텔에서 본 그녀의 웃음, 행복해 보이던 그 얼굴이 떠올랐다.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았어? 내가 주지 못한 게 뭐였는데? 정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공허함이 가득했다. 대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그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줬어. 그저 그뿐이었어.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토록 단순한 이유였다니.
대화,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깨달았다. 하지만 그것이 이러한 배신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한숨을 내쉬며 창가로 걸어갔다. 아래층 카페 테라스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내 세계만 멈춘 것 같았다. 감정은 실수일 수 있어도 행동은 선택이야. 내 입에서 나온 말이 공기 중에 오래 머물렀다. 정인의 흐느낌이 멈췄다. 우리 둘 다 그 문장의 무게를 느꼈다. 이혼하자. 그 순간 정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우리 관계가 어떻게든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 아니면 내가 그저 화를 내고 용서할 것이라 기대했던 걸까? 세진아, 제발 한 번만.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다. 나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정인이 내 팔을 잡았다. 그녀의 손길이 불에 댄 듯 뜨거웠다. 그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말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자.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복도 끝에서 하준이 보였다. 그도 인사위원회 소환을 받았던 모양이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내게 다가왔다. 하려는 말이 보였지만 난 그를 지나쳤다. 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에게 할 말이 없었다. 내 분노는 오히려 정인을 향했다. 15살 어린 남자의 유혹에 넘어간 책임을 그에게만 물을 수는 없었다. 커피 머신 앞을 지나치며 한때는 정인의 출근길에 항상 테이크아웃 커피를 준비해주던 기억이 떠올랐다. 빌딩을 빠져나오는 내내 귓가에 정인의 최후 한마디가 울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증거가 명백했고 정인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간단한 절차였지만 감정적으로는 매일이 지옥 같았다. 회사와 집, 그 두 공간만 오가며 기계처럼 살았다. 밤마다 술에 취해 잠들고 악몽에 시달려 깨어나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변호사를 통해 들은 소식으로는 정인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김 대표의 배려로 퇴사 대신 한 달간의 유급 휴가를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인사이동 대기 상태에서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혼 절차가 시작되고 2달째 변호사가 연락해왔다. 정인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인지 물었다. 하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잠시 고민했지만 거절했다.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은 모두에게 상처만 줄 뿐이었다. 그보다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정인의 이야기는 업계에서 빠르게 퍼졌다. 광고계는 좁은 바닥이었다. 대기업 계열 광고사 면접에서 불륜 스캔들이 알려져 탈락했다는 소식,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인턴과 부적절한 관계로 사실상 해고된 경력자라는 소문이 돌았다. 친구 미연을 통해 들은 바로는 정인은 이제 서울의 주요 광고사에서는 채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했다. 하준은 더 심각했다. 졸업을 앞둔 그에게 이번 인턴십은 취업의 발판이었는데 중도 해지된 데다 사유가 불륜이었다. 나이는 어렸지만 그 역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력서에서 해당 경력을 삭제한 채 대학 졸업장만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15살 차이의 관계가 그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 것이다. 법원의 이혼 판결이 내려진 날 비가 내렸다. 재판정을 나서는데 정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모습이었다. 그녀는 내게 종이봉투를 건넸다. 결혼 반지와 함께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그 자리에서 읽지 않고 집에 돌아와 뜯었다. 세진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대화가 필요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내 행동을 정당화할 순 없어. 널 배신한 건 내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책임은 온전히 내가 져야 하는 거야. 우리의 12년이 이렇게 끝나다니 용서는 바라지 않아. 다만 너는 앞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분노도 미움도 사라지고 그저 깊은 상실감만 남았다. 12년이란 시간이 한 장의 종이로 마무리되는 현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혼 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미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인의 근황을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세진 씨, 정인이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서울에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대요. 광고 쪽은 기록이 남아서 거의 블랙리스트래요. 미연의 말이 계속되었다. 정인은 부산의 작은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지만 그마저도 경력 절반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했다. 서울에서 쌓은 10년 경력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진 것이다. 그 사람, 하준이는요?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인 줄 알면서도 입 밖으로 나왔다. 학교로 돌아갔대요. 졸업 후에 해외 취업 준비 중이라고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렵겠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작년 이맘때는 정인과 함께 벚꽃놀이를 갔었다. 그때 그녀가 찍어준 사진이 아직도 내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남아있었다. 오늘에서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부산에서 익명의 소포가 왔다. 보낸 이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내용물을 보니 정인임을 직감했다. 그 안에는 우리의 결혼사진이 담긴 액자와 함께 다이어리 한 권이 들어있었다. 표지에는 유정인의 자기반성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정인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오늘 새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수습기간조차 버티지 못했다. 서울에서의 경력이 알려지면서 사무실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치러야 할 대가인지도 모르겠다. 하준에게서는 소식이 없다. 그 아이도 자신의 길을 가고 있겠지. 세진에게 보낸 짧은 편지로는 내 후회를 다 담지 못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준 건 따뜻함이 아니라 퇴로 없는 길이었다. 그리고 세진에게 준 것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였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이번에는 정인을 향한 연민이었을까? 아니면 완전히 끝나버린 우리의 시간을 향한 애도였을까? 다이어리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열흘 후 정인에게 짧은 메일을 보냈다. 다이어리 잘 받았다. 앞으로 잘 지내길 바란다. 더 이상의 연락은 하지 않기로 했다. 상처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회사 복도를 지나치다 우연히 신입 여직원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부장님, 오늘 보고서 어땠나요? 제가 정리한 부분이요. 문득 정인의 말이 떠올랐다. 그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줬어. 그저 그뿐이었어. 나는 멈춰서서 그녀의 질문에 귀 기울였다. 좋았어요. 특히 시장 분석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간 되면 조금 더 이야기 나눌까요? 우리는 함께 회의실로 향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진심 어린 대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하지만 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도. 며칠 전 심리상담사는 내게 물었다. 당신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때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았다. 나는 듣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람. 그것이 내가 이 아픔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결혼 27년. 나 송재우는 대기업 관리직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다. 52세가 되도록 한 번도 가정에 큰 문제를 일으킨 적 없었고 아내 지은이와 딸 수아를 위해 묵묵히 일해왔다. 문제는 내가 너무 일에만 매달렸다는 점이었다. 새벽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일상이 20년 넘게 계속됐다. 주말에도 골프 접대나 회사 일로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다. 지은이는 3년 전부터 일을 시작했다. 수아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여유 시간이 생겼고 용돈벌이 겸 사회활동을 하고 싶다며 근처 골프장에서 안내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여보, 골프장 일은 어때? 좋아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다. 48세에 새로 시작하는 일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하지만 지은이는 적응을 잘했고 오히려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았다. 변화가 시작된 건 올해 봄부터였다. 지은이가 퇴근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다. 원래 오후 6시에 끝나던 근무가 7시, 8시로 늘어났다. 오늘 왜 늦었어? VIP 고객 응대 때문에요. 특별히 요청하신 일이 있어서.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골프장 같은 서비스업에서 VIP 고객 관리는 중요하니까.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늘어났다. 첫 번째는 옷차림이었다. 예전에는 골프장 제복만 입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출근할 때부터 화장을 진하게 하고 좋은 옷을 받쳐 입었다. 골프장 일하는데 왜 그렇게 꾸미고 가? 고객 서비스직이잖아요. 단정하게 해야죠. 두 번째는 새로 생긴 물건들이었다. 명품 가방, 비싼 향수, 브랜드 화장품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이런 거 언제 샀어? 골프장에서 일하면서 직원 할인으로 샀어요. 생각보다 저렴했거든요. 세 번째는 휴대폰이었다. 예전에는 집에서 휴대폰을 거의 보지 않던 지은이가 요즘에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자주 들여다봤다. 그리고 가끔 혼자 미소를 지었다. 누구랑 메시지하는 거야? 골프장 직원들이랑 업무 얘기해요. 모든 설명이 그럴듯했다.
하지만 27년을 함께 산 아내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만큼 둔하지는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주 금요일이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나는 지은이가 근무하는 골프장에 깜짝 방문을 했다. 오랜만에 아내 직장 구경도 할 겸 저녁 같이 먹자고 제안하려고 했다. 골프장 프런트에서 지은이를 찾자 직원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지은 씨요? 지은 씨는 오늘 일찍 퇴근했는데요. 오후 3시에 퇴근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은이는 밤 8시에 집에 들어왔다. 5시간 동안 뭘 했을까? 그날 밤 나는 지은이에게 물었다. 오늘 골프장에 들렀는데 일찍 퇴근했다던데? 아, 그게 VIP 고객분이 외부 미팅이 있다고 해서 함께 나갔어요. 업무의 연장이었죠. 또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회사 후배인 김 과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김 과장은 그 골프장 회원이었다. 김 과장, 혹시 우리 골프장에서 직원이 고객과 외부 미팅 나가는 경우가 있나? 외부 미팅이요? 글쎄요. 그런 건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왜요?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날 밤 나는 지은이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봤다. 가게를 관리하는 내가 매월 정리하는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봤다. 4월부터 이상한 결제들이 눈에 띄었다. 강남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 2명분 18만 원, 골프장 직원 월급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백화점 남성 의류 매장에서 넥타이 구매, 12만 원. 내 넥타이가 아니었다. 호텔 라운지 바에서 음료, 2명분 8만 원. 오후 4시 결제, 근무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확인한 영수증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지난주 수요일 시내 모텔에서 숙박비 결제 8만 원. 그날 지은이는 골프장에서 야간 행사가 있어서 늦는다고 했었다. 나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다. 27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아내를 의심하고 있는 내 자신이 초라했지만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수아가 학교 가기 전에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엄마 요즘 이상하지 않아? 왜? 휴대폰 보면서 혼자 웃고 새 옷도 많이 사고 그리고 어제 누구랑 전화하는데 목소리가 달랐어. 17세 딸이 눈치챌 정도면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았다. 어떻게 달랐는데? 평소보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 그리고 오빠라고 부르더라고. 엄마가 누구를 오빠라고 불러? 48세 여자가 누구를 오빠라고 부른다는 말인가? 그날 오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추측으로는 안 됐다. 확실한 진실을 알고 싶었다. 27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아내를 의심하게 된 순간이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회사 선배가 소개해준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박 실장은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내 상황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골프장 안내직 여성분들 사건이 요즘 늘고 있어요. 특히 VIP 회원들과의 관계에서 선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골프장은 중년 남성들이 권력과 재력을 과시하는 공간이었다. 그런 환경에서 서비스직 여성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 감정이 혼동되기 쉽다고 했다. 조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2주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비용이 좀 들어요. 주간 5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만 원. 작지 않은 돈이었지만 27년 결혼 생활의 진실을 확인하는 비용으로는 아깝지 않았다. 시작해 주세요. 조사가 시작된 첫 주, 박 실장은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다. 부인께서 자주 만나는 남성이 있습니다. 이승훈이라는 분인데 55세 기혼 남성이고 건설업계에서 일합니다. 이승훈.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어떤 관계죠? 골프장 VIP 회원입니다. 월 회비만 300만 원짜리 프리미엄 멤버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박 실장이 사진들을 보여줬다. 지은이와 중년 남성이 골프장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는 모습, 주차장에서 대화하는 모습, 함께 골프장을 나서는 모습까지. 이분이 이승훈입니다. 부인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로 보입니다. 사진 속 남성은 키 175cm 정도의 체격 좋은 중년 남성이었다. 값비싼 골프웨어를 입고 있었고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다. 무엇보다 지은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더 조사해 주세요.
이 남자가 누군지, 지은이와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둘째 주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승우는 중견건설회사 임원이었다. 결혼 30년 차에 대학생 아들 둘을 둔 가장이었다.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외제차 2대를 보유한 상당한 재력가였다. 그리고 그는 골프장에서 소문난 인물이었다. 다른 직원분들 말로는 이승훈 씨가 여직원들에게 관심을 많이 보인다고 하네요. 특히 중년 여성 직원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특별한 대우라는 게 비싼 선물, 식사 대접, 개인적인 만남 등이요. 부인이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내 아내가 그런 남자의 사냥감 목록에 올라 있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만나는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박 실장이 정리한 자료는 체계적이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지은이의 근무가 일찍 끝나는 날에 두 사람이 만났다. 골프장 VIP 라운지에서 차를 마신 후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최근에는 모텔까지 가는 패턴이 확인됐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박 실장이 USB를 건넸다. 이승훈 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나온 음성입니다. 합법적으로 확보한 겁니다. USB를 재생하자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승훈 오빠,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곳에 데려와 주시고. 뭘 고마워해. 지은아, 너 같은 여자가 골프장에서 일하는 게 아깝다. 하지만 우리 집 사정상 남편이 너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구나. 27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27년, 우리 결혼 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재우는 일만 해요. 저한테는 관심도 없고 그런 남자들 있어. 아내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야. 나는 달라. 지은이가 얼마나 매력적인 여자인지 알고 있어. 오빠가 있어서 요즘 살맛나요. 이런 기분 오랜만이에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27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내가 일만 한다는 이유로 무관심한 남편 취급을 받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수아와 진지한 대화를 했다. 수아야, 아빠가 엄마한테 관심이 없었나? 아빠가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아빠가 일만 하느라 엄마를 소홀히 한 건 아닌가 싶어서.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빠는 말로 표현을 안 하시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늘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사시잖아요. 엄마 일 시작할 때도 응원해 주셨고 재학원비도 아끼지 않으시고 17세 딸이 보기에도 내가 가족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아내는 왜 몰라줄까? 다음 날 박 실장에게서 마지막 보고를 받았다. 이번 주 금요일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시내 호텔을 예약한 것 같습니다. 호텔까지? 네, 관계가 상당히 진전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결심했다. 현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27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진실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 금요일, 나는 회사를 일찍 나와 박 실장과 함께 호텔 주변에서 대기했다. 오후 3시, 지은이와 이승훈이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지은이는 평소보다 화려한 옷차림이었고 이승훈은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은 채 친밀하게 대화하며 걸었다. 2시간 후 그들이 호텔에서 나왔다. 지은이의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화장이 지워진 상태였다.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27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증거는 충분했다.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했다.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다. 대학 동기인 정윤호 변호사는 이혼 전문가였다. 재우야, 이 정도 증거면 이혼 소송에서 100%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다. 상간자 소송? 이승훈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야. 요즘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인정되는 추세야. 정윤호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다. 다만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아. 변호사 착수금 300만 원에 성공보수 20%, 그리고 사설 탐정비까지 합치면 총 1,500만 원 정도는 들어갈 거야. 그래도 해야겠어. 27년을 바보로 살 수는 없어. 집에 돌아와서 나는 지은이와 마주 앉았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었다. 지은아, 할 얘기가 있어. 지은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뭔가 예감했는 모양이었다. 이승훈이 누구야? 무슨 소리예요?
아직도 모르는 척하려고 했다. 나는 박 실장이 준 사진들을 테이블에 펼쳤다. 골프장에서 함께 차를 마시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까지.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예요? 내가 물어볼 말이야. 27년 동안 나는 뭐였어? 여보, 잠깐만. 이건 오해예요. 오해? 호텔까지 가서 2시간을 보낸 게 오해야?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고객이었어요. 그래서 호텔까지 갔다고? 승훈 오빠가 저를 여자로 봐주더라고요. 27년 동안 여보는 저를 그냥 애 엄마,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봤잖아요. 가슴이 답답했다. 27년 동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내가 무관심한 남편 취급을 받고 있었다. 일만 한다고? 누구를 위해서 일했는데? 수아학원비, 내 생활비, 집 대출금까지 다 내가 벌어서 해결했잖아. 돈만 벌어다 주면 다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대화도 하고 싶고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그때 수아가 방에서 나왔다. 우리 대화를 다 들었나 보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아빠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모르세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하셨잖아요. 수아야,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운 거잖아요. 17세 딸이 이런 상황을 목격해야 한다는 게 가장 마음 아팠다. 그날 밤 지은이는 친정으로 갔다. 더 이상 함께 있기 어렵다고 했다. 남은 건 나와 수아뿐이었다. 아빠, 이제 어떻게 돼요? 이혼할 거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저는 아빠 편이에요. 아빠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수아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적어도 딸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었다. 다음 주 월요일, 나는 이승훈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골프장에서 그를 기다렸다가 라운딩이 끝나고 나올 때 접근했다. 이승훈 씨죠? 이승훈은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지만 내가 지은이 남편이라고 하자 얼굴이 굳어졌다. 아, 안녕하세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잠깐 시간 내주시죠. 골프장 카페에서 마주 앉은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다. 형님, 죄송합니다. 이승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죄송하다고요? 27년 결혼 생활을 망쳐놓고 죄송하다고요? 처음에는 정말 그냥 친절하게 대해준 거였어요. 지은 씨가 골프장에서 일하는 게 안타까워서 호텔까지 갔나요? 이승우는 할 말을 잃었다. 형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뭘 해드릴까요? 당신도 결혼하신 분이죠. 부인이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승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제발, 제 가족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대학생 아들 둘이 있어요. 그럼 제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7세 딸이 이 일로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아세요? 이승훈은 고개를 숙였다. 상간자 소송 들어갑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준비하세요. 3천만 원요? 27년을 우롱당한 대가치고는 적다고 생각해요. 법정에서 정해진 거니까 지키셔야죠. 골프장을 나서면서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아내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수아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아빠, 정말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것 같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저는 아빠와 살 거예요. 엄마는 배신자잖아요. 17세 딸의 단호한 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27년 결혼 생활을 돌이켜봤다. 정말 내가 지은이에게 무관심했을까? 일만 했을까? 아니었다. 나는 내 나름대로 가족을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변명도 의미 없었다. 27년 결혼 생활은 끝났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법정 절차가 시작됐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다.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지은이는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니까 박 실장이 수집한 증거들 앞에서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은이의 작은 목소리였다. 27년 만에 법정에서 마주 앉은 우리는 이미 남남이었다.
그러면 이혼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네. 양육권은 수아의 의사에 따라 내가 가져가기로 했다. 재산 분할은 지은이의 유책 사유로 이내 7대 3으로 내가 우세하게 받았다. 더 중요한 건 이승훈의 대한상간자 소송이었다. 두 번째 변론 기일에 이승훈이 출석했다. 평소 골프장에서 보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초라한 정장 차림으로 고개를 푸덱 숙이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정윤호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이 차례로 제출됐다. 호텔 출입 사진, 블랙박스 녹음 파일, 카드 결제 내역, 휴대폰 위치 기록까지. 피고는 골프장 VIP 회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인 원고의 배우자에게 접근했으며 이는 지위를 남용한 불법행위입니다. 재판장의 질문이 이어졌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승우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3차 변론에서 판결이 나왔다. 피고 이승우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800만 원을 지급하라.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VIP 회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한 점과 27년 장기 결혼을 파탄시킨 점을 가중 처벌 사유로 명시했다. 판결 후 이승훈이 내게 다가왔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돈은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27년 가정이 무너졌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승훈의 상황도 심각해졌다. 이 사건이 골프장에 알려지면서 회원 자격이 박탈됐다. 더 심각한 건 그의 가족이었다. 부인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을 요구했고 대학생 아들 둘도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지면서 좌천됐다. 결국 이승우는 강남 아파트를 매각해서 위자료를 지불했다. 30년 살던 집을 잃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가야 했다. 자업자득이었다. 지은이의 상황은 더 참담했다. 골프장에서는 이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해고됐다. 직장 내 품위 손상이라는 이유였다. 48세에 다시 취업하기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상황이었다. 골프장 안내원이 VIP 고객이랑 바람났다면서? 맞아. 법정에서 위자료까지 나왔다더라. 아이고, 그 집 남편은 얼마나 속상하겠어. 수아는 이런 상황이 힘들다고 했지만 의외로 당당했다. 아빠, 창피하지 않아요. 잘못한 건 엄마니까요. 딸의 말에 마음이 복잡했다. 17세 나이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게 안타까웠지만 수아는 생각보다 씩씩하게 버텨줬다. 이혼이 확정된 후 나는 회사에서 인정받았다. 동료들은 내가 원칙을 지키며 정당하게 대응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재우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였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텐데 원칙을 지킨 것뿐이에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골프장 업계에서도 이 사건은 화제가 됐다. VIP 회원이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된 사례로 회자됐다.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같은 골프장에서 일했던 다른 여직원이었다. 송재우 님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얻었어요. 이승훈 씨가 다른 직원들에게도 같은 짓을 했거든요. 내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됐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그날 밤 수아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했다. 아빠,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 뭘? 이혼한 거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잖아요. 나는 수아에게 말했다. 수아야, 기억해. 잘못한 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그게 정의야. 네, 아빠, 저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17세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27년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딸과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났다. 내 삶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시작됐다. 가장 큰 변화는 수아와의 관계였다. 지은이가 없어진 후 오히려 우리 부녀 사이가 더 가까워졌다. 함께 요리하고 영화를 보고 수아의 진로에 대해서도 더 많이 대화하게 됐다. 아빠, 저 대학에서 법학과 가고 싶어요. 법학과? 왜? 아빠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잘못한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받게 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수아의 말에 놀랐다. 이번 일이 딸에게 큰 영향을 준 것 같았다.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도와줄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받은 돈, 그리고 지은이가 쓰던 생활비가 절약되면서 가게가 훨씬 안정됐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다. 27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거짓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진실을 아는 것이 나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위기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새로운 프로젝트 팀장으로 발탁됐다. 재우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 말이에요. 부장의 말에 자신감이 생겼다. 52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어느 날 지은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혼 후 처음이었다. 재우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6개월 만에 본 지은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골프장에서 해고된 후 작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다. 뭘 하고 살아요? 친정 근처 마트에서 계산대 일해요. 48세에 이런 일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뭐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수아 얘기예요. 제가 딸을 볼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수아가 거부해요. 아직은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늦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승훈 오빠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걱정할 처지예요? 부인이랑 이혼하고 아들들도 연락 끊었다고 들었어요. 지은이가 더 큰 충격을 받는 것 같았다. 아마 이승훈이 자신만 버리고 가족은 지킬 줄 알았나 보다. 그 사람도 결국 모든 걸 잃었네요. 당연한 결과죠. 다른 사람 가정 파괴한 대가예요. 마지막으로 지은이가 물었다. 재우 씨는 다른 사람 만날 생각 없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아직은 생각 없어요. 수아가 대학 갈 때까지는 혼자서 잘 살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우리가 다시 안 돼요. 단호하게 거절했다. 27년을 속이고 산 사람을 다시 믿을 수는 없어요. 지은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날 밤 수아에게 엄마를 만났다고 말했다. 엄마가 뭐라고 하던가요? 후회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너를 보고 싶다고. 저는 아직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아빠한테 너무 못했어요. 수아의 마음을 억지로 바꿀 생각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딸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싶었다. 1년 후 수아가 대학에 합격했다. 법학과였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올바르게 대응해 주셔서 저도 옳고 그름을 배울 수 있었어요. 수아야, 내가 있어서 아빠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수아의 대학 입학식에 혼자 참석했다. 다른 가족들은 부모가 함께 온 경우가 많았지만 나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입학식이 끝나고 수아와 함께 식사하며 대화했다. 아빠,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일도 열심히 하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어 볼 생각이야. 52세면 아직 젊잖아. 실제로 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등산을 배우기 시작했고 요리 클래스도 등록했다. 27년 동안 지은이에게만 맡겨뒀던 것들을 직접 해보니 새로운 재미가 있었다. 가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남성들이 조언을 구하러 찾아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내 이야기를 보고 연락해오는 경우가 많다. 형님,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대처하셨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져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해결하세요.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보람을 느꼈다. 최근에는 새로운 인연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됐다. 회사에서 만난 김 과장의 소개로 괜찮은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재우 씨 같은 분이면 어떤 여자든 좋아할 텐데요. 한번 만나보시지, 그래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수아도 응원해준다. 아빠, 좋은 사람 만나세요. 아빠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27년 결혼 생활은 배신으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것도 있었다. 딸과의 더 깊은 유대감, 진실을 밝혀내는 용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 골프장 그늘집에서 시작된 배신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52세. 아직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하기에는 충분히 젊다.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선택한 사람과 함께 말이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